태극신검 이해를 시작하겠습니다. 드러난 무한과 유한은 절대자의 속성이 되며 이는 완전과 불완전을 현현시킨다고 잘. 무국에서 최소 물질 입자들이 만들어지며 세상이 형성되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보았죠. 불변의 몸과 불변의 마음으로 인해 창조작용과 파멸작용의 한 형태인 흐름이 나타남과 동시에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래요. 따라서 절대자가 불변과 변화를 동시에 갖추는 끝없이 이어지는 세상의 근원입니다. 그래요. 세상에서 불변과 변화가 모두 관찰이 되죠. 세상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부분 역시 이루어지니 무한은 유한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무한이 진행됨으로써 끝없이 생멸이 발생하게 되니 유한이 나타납니다. 무한과 유한은 세상에서 발견이 돼요. 불변과 변화도 세상에서 발견이 되지요. 그럼 세상에서 발견되는 모든 속성은 절대자의 속성인가? 그런 의문점이 남아요. 또한 절대자의 불변의 두 속성 역시 무한성과 유한성을 지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불변의 마음과 불변의 양에 내재된 불변 속에는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않는다는 제한이 발생하므로 유한이 존재하며 끝없이 이어지는 불변이라는 무한이 함께 존재합니다. 끝없이 순환하며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무국이 드러나고 무국의 무인 무가 인간의 마음에 나타납니다. 무를 인간의 무화에 나타나게 하여 인간의 무화 속에 유로 존재하게 하니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세상은 뭔가요? 절대자의 생각, 즉 절대자의 뜻이 변해서 나타난 게 세상이지요. 그래요. 그러한 세상 속에서는 무한과 유한, 불변과 변화 다 드러나죠. 다 있죠. 그러한 속성들이. 이는 단순히 무화에서만 무가 존재할까요? 과거 300년 전 인간이 하늘을 나는 도구를 상상하는 일은 마음속에서만 존재하는 유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실제로 존재하는 유의입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하늘을 나는 도구가 없었을까요? 무국에서 역으로 살피는 방법을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끝없이 순환하는 무국에서 훨씬 빛나는 인간 문명 역시 존재했을 것입니다. 그래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인간의 문명이 유일한 인간의 문명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다. 과거에도 있었고. 그래요. 다른 행성에도 있을 수도 있죠. 따라서 과거에는 비행기가 없었다는 말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지구의 인류 문명에서 비행기는 과거에 없었고 1903년 라이트 형제에 의해 발명되었다라는 제안을 가해야 올바른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질문이 가능하지요. 무도 아니고 유도 아닌 존재는 절대자 역시 갖추고 있지 않다고. 그러한 존재는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고 떠올릴 수 없으니 무의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것을 갖추고 있으니 절대자는 완전한 존재이지요. 앞에서 완전한 존재이기에 불완전한 것들도 갖추고 있음을 언급하였습니다. 그래요. 여기서 어떤 점을 알 수 있나요? 모든 게 맞지는 않아요. 세상에서 발견되는 속성이 모두 절대자의 속성인가? 그렇죠. 절대자의 뜻과 절대자를 명확하게 구별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어요. 절대자는 무한과 유한, 불변과 변화를 갖춘 세상을 있게 하는 존재이지요. 그래요. 그러한 존재의 생각에는 무한과 유한,
불변과 변화가 있겠지요. 생각이 변해서 된 게 세상이니까. 그래요. 그러면 이러한 현상이 왜 발생하는지를 규명해야 합니다. 이는 절대자가 모든 것을 갖춘 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는 갖추지 않은 것이 없는 존재라는 말과도 같으며 갖추지 않은 것도 갖추어야 모든 것을 갖춘 존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질문이 가능합니다. 모든 것을 갖춘 존재를 절대자로 규정하는 것은 자의적인 것이 아니냐고. 하지만 이는 모든 것을 갖추지 않으면 절대자가 아닌 것이 됩니다. 인간 역시 모든 것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니 절대자와 인간은 갖춤에 있어 정도의 차이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로 절대자가 될 수 있다면 권력이 많은 자도 재산이 많은 자도 절대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절대자를 간주할 때에는 모든 것을 절대자가 갖추었을까 갖추지 않았을까를 간주하는 것보다 어떻게 모든 것을 갖출 수 있을까를 간주해야 합니다. 왜 그런 식으로 간주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을 지닐 수 있습니다. 이는 세상이 이루어지는 원리가 후천적 무아의 완전과 불완전의 관계를 드러나게 하고 불변과 변화의 관계를 드러나게 하며 무한과 유한의 관계를 드러나게 하기 때문인데, 인간은 마음에 드러나는 개념을 통해서만 세상이 이루어지는 원리와 절대자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실상 인간은 육체적 오감으로 관찰하여 인식되는 세상을 분명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실상 세상에는 불변과 변화를 토대로 무한과 유한, 완전과 불완전이 동시에 포착되기 때문에 알아갈수록 신비로운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신비롭죠. 그리고 그러한 세상을 있게 하는 존재, 즉 절대자는 더 신비로운 것이지요. 완전한 존재는 불완전하지 않은 존재, 모든 것을 갖춘 존재, 갖추지 않는 것이 없는 존재, 갖추지 않음도 갖춘 존재, 전체 불완전히 통일로 이루어진 존재, 유와 무를 모두 갖춘 존재, 결함이 없는 존재, 결함이 있지 아니한 존재. 절대자는 입고로 불변의 존재며 무한한 존재이며 완전한 존재. 그 절대자를 인식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어떠한 것이든 갖추다 보면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알게 되겠지요. 어떠한 것이든 갖추다 보면, 즉 결합하다 보면 형이 나타납니다. 아무 식 없이 돌멩이를 쌓더라도 형, 즉 구조가 나타납니다. 따라서 완전한 존재는 모든 것을 결합 없는 구조로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요.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자의 속성을 파악하고자 하면 우선 속성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인간이 어떤 사물을 보고 정립할 때에는 감각기관을 통해 속성을 정립합니다. 뜨겁다, 차갑다, 파랗다, 노랗다, 달다, 쓰다 등 모두 감각기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는 정의롭다, 악하다, 선하다, 예의가 바르다, 독하다 등은 마음의 감각기관에 의해 판단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판단하기 위해서는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불변이다, 무한하다, 완전하다 라는 용어는 절대자를 대상으로 하는 용어들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용어들이 무엇으로부터 비롯되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어떠한 대상에 그러한 단어들이 어울리는지를 살펴보면 절대자의 무화적 절대적 구조 속에 배치된 절대적 개념들 외에는 그러한 용어들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탐구 가능한 다른 대상들은 모두 불변과 변화, 유한과 무한, 완전과 불완전이 혼재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절대자의 무화가 스스로 나타난 모습을 살핀 인간들이 그 모습을 설명하고자 쓴 용어들입니다. 불변의 양역 역시 인식의 과정에 있어서는 불변의 개념 중에 하나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절대자가 나타나 인간들에게 속성을 알려주는 행위를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요. 이렇게 절대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뭔가 이 글을 쓰니 마음에 무언가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막 하는 것이겠지요. 일종의 계시라고 볼 수 있어요.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절대적 구조 속에 배치된 절대적 개념의 지배하에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 역시 그러합니다. 그러한 관계로 올바른
삼매를 통해 마음과 떠올리는 존재가 절대적 구조 속에 배치된 절대적 개념을 매개로 적용하게 되면 뜻이 드러납니다. 그래요. 진리와 진실이 간직된 뜻이 나타난다. 그러한 것은 일종의 계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계시라는 형식은 바로 뜻이 나타나는 원리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요. 뜻은 시를 이루는 시작점이니 계시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지를 배우고 익힐 수는 있겠으나 스스로 지를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제대로 된 지를 스스로 만들기 위해서는 계시가 필요하다. 절대자로부터 마음에서 뜻을 얻어야 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불변하고 무한하고 완전한 절대자가 자신의 속성을 실현하기 위해 변화하고 유한하고 불완전한 존재를 끝없이 형성시키는 것입니다. 네, 결론을 얘기하는 것이죠. 어려운 내용이죠.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예전에 설명했죠. 절대자와 절대자의 뜻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절대자의 뜻이 변해서 된 게 세상이다. 세상에서는 무한과 유한, 불변과 변화, 완전과 불완전이 다 발견된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절대자가 있죠. 절대자의 생각이 변해서 된 게 어떤 세상인데 불변과 완전, 무한 이런 건 절대자의 속성이죠. 그런 속성이 세상에서 발견되는 이유가 뭘까요? 절대자는 늘 세상을 이루어지게 하기 때문에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유한한 세상 속에서 무한이 발견되고 변화 속에서 불변이 발견되고 불완전 속에서 완전히 발견되는 것이겠지요.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저번에 얘기했던 걸 좀 마무리 지어야 되겠지요. 저번에 민주주의 방식에 의한 구성과 민주주의 방식에 의한 운영에 대해 살펴봤죠. 민주주의 실현과 그래요. 민주주의 방식에 의한 구성이나 민주주의 방식에 의한 민주주의 실현은 다 제각각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민주주의 방식에 의해 구성한다 해서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것이 아니고 민주주의 방식에 의해 운영한다 해서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가 실현된다 해서 민주주의 실현이 꼭 민주주의 방식에 의한 운영으로 통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민주주의 방식에 의한 구성을 통해서 되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뜻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실질적 민주주의와 형식적 민주주의가 발견되죠. 실질적 민주주의는 뭘까요? 실질적 민주주의 실현, 국가와 국민을 이롭게 하는 정책 집행, 사회적 가업 완수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승만 정부 때 농지개혁을 하고 현 시대에 맞게 농지개혁을 하고 한미 상호방위 조약을 맺었죠. 미국과. 그리고 군사정부 시절에 기업을 육성하면서 그래요. 사회 구성원 그리고 국가를 부유하게 만드는 데 집중을 했죠. 예전에 다 설명했던 거죠. 사회적 과업을 완수를 했죠. 그러한 것들은 뭘까요? 실질적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거예요. 한국 역사에서 그처럼 사회적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행동한 적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장기에 걸쳐서. 그래요. 전 세계적으로도 그러한 사례를 찾기가 쉬운 건 아니에요. 물론 뭐 전 세계를 보면, 전 세계 역사를 보면 제법 있겠지만, 그래요. 형식적 민주주의는 뭘까요? 민주주의 방식에 의한 정부를 구성하고 민주주의 방식에 의해 정부를 운영하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실질적 민주주의가 실현되는데 실질적 민주주의와 실현과 현실적 민주주의 실현이 동행하냐는 거예요. 예전에 설명했죠. 저번에 반드시 동행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형식적 민주주의가 파괴되면서 실질적 민주주의가 실현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요. 이제 사회 구성원들은 혼란에 빠지겠죠. 이게 맞는 거야, 틀린 거냐, 이러면서. 그래요. 그런데 형식적 민주주의가 실현됐는데 실질적 민주주의가 실현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실질적 민주주의 실현이 파괴되면 어떻게 될까요? 또 혼란이 오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그러한 현상이 발견이 되죠. 그럼 지금 현 시점은 어떤가요? 형식적 민주주의는 실현이 되고 있죠. 그래요. 그런 혼란이 오는 이유는 뭐냐면, 예를 들어 한국에서 원래 형식적 민주주의라는 것은 실질적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실현되는 것이죠. 아까 얘기했지만 한국에서 실질적 민주주의가 실현된 사례를 역사적으로 찾아보기가 힘들다 했죠. 그래요. 형식적 민주주의는 뭔가요? CDM과 ODM을 실현시키는 건데, 그것은 사회를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그래요. 인식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학습을 통해서 인식이 되는 거죠. 한국이 없던 그래요. 제도를 학습을 통해서 인식한 거예요. 그래요. 실질적 민주주의 실현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도입되는 것이다. 단계적으로 실현되는 것이다. 형식적 민주주의가. 그러면 큰 어떤 갈등을 안 느끼겠죠. 그것이 승리에 가는 것이니까. 단계를 뛰어넘어서 실현하려고 하면 갈등이 발생하는 거예요. 또 형식적 민주주의를 실현했는데 또 실질적 민주주의가 실현되지 않는다. 또 다른 갈등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실질적 민주주의 실현과 형식적 민주주의 실현이 분리통합. 그래요. 분리가 되어 있으면 사회적인 어떤 갈등이 발생하겠죠. 어떤 식으로든 괴로움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가장 좋은 건 뭘까요? 통합되는 게 좋죠. CDM과 ODM이 실현되면서 실질적 민주주의 실현이 되는 게 가장 바람직한 현상이겠죠. 한국에서는 어땠나요? 형식적 민주주의가 퇴보하면서 실질적 민주주의가 실현된 거예요. 구사정부 때도 그렇고 이승만 정부 때도 그렇고. 그게 승리에 반하느냐? 승리에 합당한 거예요. 실질적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과정에서 한국에서는 형식적 민주주의가 실현된 게 아니죠. 너무 앞서 나가는 제도가
도입된 거예요. 그러니 그래요. 자연스럽게 퇴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질적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거예요. 이상한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에 걸맞는 옷을 입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치스러운 옷을 입었다가 그에 걸맞는 옷을 입게 되고, 또다시 이제 실질적 민주주의가 계속 발전하는 단계에서 또 이제 그에 걸맞는 옷을 입게 됐다, 또 실질적 민주주의가 또 발전하게 됐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상 실질적 민주주의를 실현했죠. 근데 너무 사치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실질적 민주주의를 실현하려고 하지 않죠. 포퓰리즘만 난무했죠. 사회적 과업을 팽개치고. 그래요. 인기 위주의 정책이 수십 년간 진행이 된 거예요. 오히려 실질적 민주주의는 후퇴해버린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제 포퓰리즘의 극이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나타났고, 지금은 어떤가요? 형식적 민주주의는 실현됐죠. 거기서 이제 윤석열 정부와 형식적 민주주의 실현 속에서 실질적 민주주의를 실현해보려고 하는 것이지요. 다시 사회적 과업을 인식하고 사회적 과업을 완수해보겠다.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이제 정부 정책을 수립해서 집행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요. 이런 말이 있죠. 양극도달 즉 음시생, 음극도달 즉 양시생. 형식적 민주주의를 실현했을 때 마냥 좋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 속에서는 음이 생겨나서 자라고 있었다. 실질적 민주주의를 팽개쳤다. 포퓰리즘이 다시 난무하기 시작했다. 포퓰리즘이 난무했고, 현대적 포퓰리즘. 그래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에 바탕한 현대적 포퓰리즘이죠. 그러한 음이 문재인 정부 때 극에 도달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양이 희생했다. 실질적 민주주의가 다시 죽은 줄 알았던 실질적 민주주의가 다시 자라나고 있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한국의 형세가 현재 나쁘지 않아요. 그래요. 형식적 민주주의 속에서 실질적 민주주의가 자라나면서 실현된다면 마침내 실질적 민주주의 실현과 형식적 민주주의 실현이 통합되어 나타나겠죠. 그래요. 재미나게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어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